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30곳 넘게 후보를 확정하면서 60여 곳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서울 마포울의 정청래, 하문경, 경기도 분당갑의 이광재, 안철수, 경남 양산을의 김두관, 김태호 등의 대결이 빅매치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 절반 넓이 정도의 역대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오늘 방송에선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정부와 의사단체 중재에 나선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의료 공백 사태 해법을 들어봅니다. 2월 27일 화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서 병원을 떠난 지 오늘로 8일째입니다. 지금 병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제 좀 슬슬 좀 한계 상황이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서울 상급 종합병원 중 4곳에 이 현재 일반 응급실에 사용이 가능한 병상 수는 50% 수준입니다. 특히 전공의가 가장 많은 서울대 병원은 응급실 일반 병상 26개 중에서 3개만 지금 단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 수준인 10,000명 정도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수술 지연 같은 피해 사례는 지금까지 22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모레인 29일까지 복귀하면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면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어요. 네, 이 정부가 복귀 시점을 내걸었습니다. 모레인 29일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모레까지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근무지 이탈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7천여 명이고 이 중에서 5,900여 명이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레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29일을 시점으로 정한 건 이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고 있는 이 전임의들의 계약 기간이 대부분 29일에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의사들 어떤 입장입니까? 네, 우선 대한의사협회가 좀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모레 이후에 이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 방침이 믿을 수 없는 협박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전공의 단체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앞서서 의대 교수들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을 중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어제 이 전공의들과 만났는데요. 만남 후에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의지에 따라서 현장을 떠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뜻을 좀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발표한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해서도 일부 좀 논의할 여지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증원 규모를 대화의 논제로 좀 분명히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 입장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가 없다면서 만약에 이 증원 규모를 줄이면 협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3부에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인터뷰 예정돼 있습니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이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친윤 핵심 인사들이 공천을 받았어요. 네, 이 윤핵관으로 불린 권성동 의원이 강릉에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앞서 단수 공천된 이철규, 윤한홍 의원까지 이 주요 윤핵관 인사들이 공천이 됐습니다. 또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대진표가 확정된 주요 승부처 어디입니까? 네, 이 여야의 공천 작업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69곳의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주요
주요 격전지를 좀 보면 서울 마포 의뢰선 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함운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 이 두 운동권 출신 간에 피할 수 없는 승부가 예정이 됐습니다. 서울 광진 의뢰선 민주당 고민정 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 대결을 합니다. 서대문 의뢰선 민주당 김용호 의원과 이 강남 의뢰 공천 신청을 했다가 이후 전략 공천된 국민의힘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맞붙게 됐습니다. 경기 분당갑은 어제 민주당이 이광재 전 사무총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광재 전 사무총장과 안철수 의원과의 이른바 좀 빅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선 공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고민정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을 했어요. 네,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틀 전 이 당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친명계 이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이 이 서울 은평을 경선을 그대로 참여하기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결정에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 고민정 최고위원이 반대를 했었는데 고민정 위원이 이게 불공정하다면서 최고위에 어제 결국 불참을 했습니다. 민주당 공천 갈등의 핵심은 사실 오늘이 좀 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천 갈등의 내관으로까지 불리는 친문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 결론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앞서서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를 하겠다고 했는데 당은 송파갑 출마를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 전 실장이 뜻을 굽히지를 않았죠. 오늘 임 실장의 의사대로 이 공천이 안 되면 친문계의 좀 거센 반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상황을 특히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3지대 정당 개혁신당은 공천 채비를 마쳤다고요. 네, 이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공천 준비를 마친 모습입니다. 공관위원은 피부과 의사인 이 함익병 원장과 물리학 박사인 이신두 전 서울대 교수 등 7명으로 이 공관위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후보자 심사 기준을 마련을 하고 이 의석수 20석 이상이라는 총선 목표를 좀 제시를 하면서 개혁신당은 내일부터 지역구 후보를 접수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직접 발표를 했어요. 네, 이 어제 15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서울 면적 절반 정도의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역대 최대의 규모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해제되면 어떤 일을 좀 할 수 있냐면 그동안은 좀 당연히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는 군 허가, 군과 상의하지 않아도 건물 시축 같은 이런 편의 시설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해당 지역은 이 성남 비행장 주변 지역도 이번에 포함이 됐는데 이른바 이 수도권의 금싸라기 땅들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땅 주인들은 이제 신축, 증축 일반과 똑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또 이번엔 공공시설까지도 세울 수가 있게 되니까 주민들 편의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새 감독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오늘 회의를 열어서 임시감독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오늘 임시감독 발표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당초에 이번에 대표팀을 맡을 정식 감독이 정해져야 한다. 아니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임시 감독일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임시 감독으로 지금 좀 결론이 났죠. 오늘 대한축구협회가 임시 감독을 발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이 당장 다음 달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선 다음 달 1일에 개막하는 K리그 현역 감독이 아니면서 이 대표팀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 유력한 후보군이 된 상황입니다. 축구협회의 회의 내용과 무관하게 일부 언론에서는 앞서서 이 베트남 대표팀을 성공적으로 맡았고 또 동남아 팀에 정보가 많다는 장점을 들어서 박항서 전 감독을 유력한 후보군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의 임시 겸직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일정이 있어서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과연 좀 발표가 될지 또 특히 일부 예상대로 박항서 전 감독이 좀 될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어제 각각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어떤 재판이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이 위증 교사의 의혹에 관한 재판이었고요. 김혜경 씨는 식사비 대납 의혹 재판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의혹을 부인해서 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후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재판에 넘겨졌죠. 어제 이 재판의 이 두 번째 재판이 열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자신과 김 씨의 대화 녹취록을 일부만 공개해서 의혹을 키웠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김혜경 씨 측은 재판에서 핵심 혐의에 대해 몰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네, 이 김혜경 씨는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 이 민주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법인 카드로 결제를 해서 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김 씨 측은 문제의 법카 결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서 기소가 황당하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 검찰이 너무하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부의 재판은 계속됩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다른 사건, 이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을 할 예정이고 김혜경 씨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8일로 잡혀 있습니다. 네.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대형 복합 쇼핑몰 내부의 번지점프 시설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서 숨졌어요. 네, 이 60대 여성이 7m 높이에서 추락을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20분쯤에 이 60대 여성이 안성의 한 복합 쇼핑몰 내의 번지점프 체험 시설에서 이 7m 높이에서 추락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사고 1시간 반 뒤인 오후 5시 50분쯤 결국 숨졌습니다. 문제의 시설은 안전장비를 착용을 하고 위로 올라간 뒤에 이 추락을 막기 위해서 안전고리를 채우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현장 CCTV 등을 분석을 한 결과 이 사고 당시에 여성은 이 안전고리가 제대로 결합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복합 쇼핑몰 운영업체 측은 피해자분과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럽고 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유가족분들이 하루빨리 심리적이고 또 물리적인 고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체험시설 업체 측과 협의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을 하루 넘긴 막걸리를 판매했는데 과징금 약 2,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점주가 행정소송을 시작했죠? 네, 이 지난해 7월에 이 경기 양주시의 한 음식점주가 유통기한을 하루 넘긴 이 막걸리 2병을 팔면서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손님이 이걸 신고를 했고 시청은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을 처분을 했는데요. 업주는 최종적으로 이 직원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과징금을 선택을 했는데 과징금이 무려 2,34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예, 업주분의 설명은 이 잘못은 인정을 하고 과징금을 내는 거는 맞는데 이 처분이 좀 과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양주시와 경기도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행정소송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업주 측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다고요? 네, 문제 제기한 부분이 소비 기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막걸리가 판매된 지난해에는 소비 기한이라고 이 표시가 하는 것의 소비 기한의 계도 기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제조사는 유통 기한이나 아니면 소비 기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표시를 해도 됐었는데 네. 문제의 막걸리가 당시에 이 소비 기한으로 표시가 돼 있으면 4일을 더 먹을 수 있게 돼서 결국 점주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의 막걸리는 유통기한으로 하필 표시가 돼 있어서 결국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지금 이걸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업주는 재판을 좀 받아보겠다면서 변호사 없이 행정소송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이틀 전인 지난 25일에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화물차 바퀴가 빠지면서 마주오던 관광버스를 덮쳐서 2명이 숨진 사고가 일어났어요. 네, 이 말 그대로 좀 날벼락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화면을 좀 보니까 거대한 바퀴가 그 자체로도 무거운데 달리던 속도까지 붙으니까 이 정말 무시무시한 이 흉기로 좀 돌변을 했는데요. 바퀴를 보면 지름이 1m가 넘고 무게가 무려 200kg이 넘었습니다. 이 바퀴가 튕겨져 나가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이 고속버스를 덮쳤고 버스기사와 승객까지 2명이 숨지는 이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를 보니까 정말 유리창도 이 처참하게 깨져 있고 이 바퀴의 공포 위력이 새삼 좀 확인이 되는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퀴가 떨어져 나간 건가요? 네,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바퀴를 잡고 있던 부품 자체가 좀 헐거워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이 사고가 난 바퀴는 정확히는 보조 바퀴였습니다. 이 보조 바퀴는 일반 바퀴에 비해서 바퀴를 고정하는 부품이 적어서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이 정기 검사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이 검사 자체가 육안으로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정밀하게 좀 이렇게 부품이 튼튼한지 상태 확인이 정확히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뭐 제때 정기 검사를 안 받아도 과태료 처분이 전부니까 사실상 뭐 크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에 좀 안타까운 사고까지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뭐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이 화물차를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바퀴 정기 안전 점검 꼭 하시고 자주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5분입니다. 오늘도 일교차에 유의해서 나오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영상 1도로 어제보다 좀 높지만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인 곳이 많은데요. 한낮엔 서울이 9도, 춘천 8도, 대전, 부산 10도, 광주와 제주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오전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영동에 1cm 정도, 제주 산지에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목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뒤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모레 새벽 제주도와 남해안,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고 3일절인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반짝 춥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3도입니다. 날씨 정보 박다효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최근까지 비와 눈이 내린 지역이 많은데요. 그늘진 곳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작업 구간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입니다. 문경세제에서 문경 2터널 사이 2차로에서 도로 보수 작업하면서 현재 1차로를 통해서 서행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일수단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 노지 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더 가서도 남양주에서 상일 쪽으로 8km 구간, 다시 서하남과 송파, 성남 요금소 부근으로 긴 구간 정체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일대와 금토 분기점부터 반포 쪽으로 출근 정체가 길어져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도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 구간 이동에 50여 분이 소요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여야 공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경기도 고양정 김연아 전 의원 단수 추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앞서 공관위는 김 전 의원을 단수 추천하기로 했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동을 건 것입니다. 당사자인 김연아 전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부동산 도시계획 주거문제 전문가로서 주로 정책통으로 활약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자주 뵙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4년 전 21대 총선에서 이곳 고양정에서 출마해서 낙선한 이후에 계속 일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엄마로, 아줌마로, 또 아내로, 전문가로, 정치인으로 1인 다역을 하고 있는데 바로 4년 전에 서력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일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역구도 열심히 돌아다니고 계셨겠네요. 네, 지금 12월 12일 날 예비후보를 지역에서 1번으로 등록한 이후에 지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출근 인사하고 있는데요. 네. 뭐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4년을 지킨 보람에 대한 좀 굉장히 큰 감회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 약간 쉬어 있는 거 보니까 열심히 돌아다니셨나 봐요. 네,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네. 이른 아침에는 좀 목이 많이 쉬어 있네요. 그렇군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네. 그런데 공천이 걸려 있는 이 시점에 지금 다시 얘기되고 있는 그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지금 왜 이 시점에 또 불거진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먼저 2022년에 지방선거 때 그 지역의 공천 문제를 놓고 제게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뭐 저를 불법 방역 사무실을 운영했다. 또 뭐 대가성으로 밀실 공천을 했다. 또 운영회비를 강제로 걷었다면서 경찰에 고발 고소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 모든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서요? 네. 근데 네네. 이제 고발인을 바꿔서 정치자금법 문제로 또 고발이 됐어요. 똑같은 그리고 내용입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네. 내용이 보면 네. 사실은 정치자금법 안에서도 고발 내용을 보면 네. 불법 사무실을 운영했다. 또 회비를 강제로 걷었다. 그 회비를 제 개인적으로 썼다.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서 이제 이게 법만 다르게 좀 들어간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정치자금법은 모르겠어요. 검찰을 고소를 했지만 경찰에서 수사가 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 주장에 맞게 편집된 녹취록 또 네. 저희 당협에서 불법 탈취한 회비 납부 명소를 갖고 정치 편향적인 인터넷 매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그들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기사를 썼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제게 제대로 된 반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고, 네네. 그 기자가 그걸 갖고 있다가, 작년에 민주당 돈봉투 사태가 터졌을 때, 저는 그 국면에서 물타기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 것이 나왔고, 네. 국민들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결론도 나오고 있지 않고요. 네. 검찰에 아직 저는 조사를 받은 상황도 아닙니다. 경찰 조사는 받으셨어요? 네, 경찰 조사는 받았고요. 근데 네네. 검찰에서는 조사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를 인터넷 매체라 그랬나요? 그건 이제 허위 보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지금 이 기자가 지난 4월부터 바로 어제까지 네. 저에 대해서 총 9건의 악의적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첫 기사 때도 그랬지만 어제 기사까지 모두 저에게 제대로 된 반론을 주지 않았고요. 또 저와 정치적 또 법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자들이 제공한 증거와 주장만을 갖고 네. 계속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제 기사에서는 지금 결론도 나지 않은 제 그 수사가 검찰에서 확대 수사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짓 기사까지 써서 도저히 제가 그것은 묵고할 수가 없어서 어제 저도 검찰에 그 해당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기자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것 중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대부분이 이미 지난 2022년 경찰조에서 수사에서 무혐의 받거나 불송치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와 놓고 보면 기자가 이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한 운영회비가 3,200만 원인데 이게 뭐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지금 자발적인 회비라고 하는 것과 저랑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고 뭐 이것을 다 사용한 것도 아니고 회원들이 쓰고 지금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경찰 조사에서 이미 회비 납부가 강제성이 없다고 봤어요. 그리고 자발적 운영 회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인데요. 네네. 해당 사무실이 제 불법 사무실이 아니라는 민사소송 1심 판단이 지난해 7월에 나왔습니다. 제 사무실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왜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사에서 제기한 의혹 중 일부에 대해 기사가 틀렸다는 법원 판단도 나왔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제가 단수 추천을 받으니까 바로 다음날 허위 기사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공천 대가성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기사를 썼는데 예. 공천 대가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면서도 이미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당사자다 보니까 검찰에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는 저한테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22대 총선에서 저를 낙선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어제 지난주에 그래서 기자회견 했어요. 단수공천에 대해서 제 보류가 나오고 또 이 기사가 나오면서 또 언론중재위에다가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기자분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커피 보도를 해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우리 당에서 고발당하고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불법 동일인이에요? 방역 그 기자가? 네, 동일인. 그 같은 기자가 계속 저를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커피 기사도 쓴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예. 그 JTBC에 있다가 지금 다른 뉴스타파로 옮기셔서 이것 갖고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 방역 사무실을 차명 계약했다고, 또 제가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기자에게 말한 분은 지역 정치인인데, 이분도 한번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해서 허위사실 공표죄, 또 명예훼손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분입니다. 네. 허위 보도 혐의를 받는 기자가 허위사실 공표죄 전과자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쓴 거죠. 저는 좀 이제는 제 결백을 주장하다 못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전문가로 있다가 비례대표위원 4년 하고 지역 정치를 해보니까 이 지역 정치가 여자 또 비주류 이런 사람들이 하기가 참 어렵다. 저는 고향이 서울인데요. 네. 그것도 일종의 큰 약점인 것 같습니다. 서울은 향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단적으로 누가 이렇게 막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오로지 제가 가진 전문성, 또 열정, 그리고 정치나 세상에 대한 철학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이곳에서 매진했는데, 그런 것들만 갖고 하기에는 이 지역 정치가 너무 척박하고 또 험난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정말 잘 바꾸고 싶었고 또 이걸 잘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고요. 네. 저는 저의 결백을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 굉장히 진흙탕 같은 지역 정치를 좀 새롭게 바꾸는데 새로운 길이 되고 싶습니다. 네네. 자, 네. 우리 그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네. 제가 잘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네네. 이제 또 당의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맞습니다. 억울한 부분을 알면서도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당의 입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네.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검찰이 수사 중이고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네네.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스스로가 분명해야 하고 자신은 로직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그 얘기를 보탰다. 이렇게 이제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우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막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똑같은 사안을 갖고 한 그런 억울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클리어되진 않은 거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결론이 난 건 아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제 종합해 보자면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정치인들이 뭐 사주를 했다 그러나 해가지고 가짜 뉴스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게. 그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당 입장에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공천이 민주당과 다르다. 이런 거를 또 보여주고 싶은 측면도 있고 네. 어제는 클리어 안 됐기 때문에 이렇다 해서 만약에 최종 결론이 좀 의원님이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나는 경우도 지금 좀 가정을 하고 계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글쎄요, 당이 얘기하신 그 공천의 논리로 보면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제 사건은 일부 경찰에서는 무혐의가 결론이 져졌고 또 정치자금법에 있어서는 아직 기소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네. 재판 중에 있지도 않고요. 네네. 그런데 공천 신청한 분들 중에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저 말고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정치를 하다 보면 송사와 논란에 얽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중에서 콕 집어서 김하나만 안 된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그리고 생각에 예예 조금 더 말씀하세요. 수사등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하신 것처럼 단수 추천의 경우 더 로직과 논리가 있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만약에 당에서 그런 로직 논리가 부족해서 단수 추천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저는 경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저는 경선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처음에 단수 추천으로 결정하셨을 때에는 제가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월등히 앞선다는 점,
이건 저는 당도 공간이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기는 공천 하겠다. 시스템 공천 하겠다. 저에게 그러면 분명히 이 기회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이러한 것들이 4년을 일산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오고 또 일산의 발전을 위해서 이곳에 준비한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했던 일산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받아들이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알겠습니다. 저를 네. 배제하신다면 저는 고양시 일산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소명 그 과정에서 충분히 강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은 그 정도로 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약간 일반적인 국민의힘 공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공천이라는 게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제가 네.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자기가 되면 잘한 공천이고 자기가 안 되면 나쁜 공천이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그래도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원만하게 어느 정도 원칙을 갖고 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스템 공천이라던가 또 이기는 공천의 원칙을 어느 정도 지키고 계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앞으로도 그러한 원칙을 지켜나가신다면 국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부동산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최근 부동산 뉴스 가운데 스트레스 DSR 적용이 있습니다. 이 방안이 가계부채 관리하는데 적절하다고 보세요?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가계부채는 분명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적 시각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 가계부채 관리를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어디 소득을 얻을 수가 없고 물가는 이렇게 치솟는 상태에서 은행 살리겠다고 가계부채만 관리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정말 버틸 수가 없습니다. 원칙도 맞고 지금 상황도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지만 저는 다른 정치적 고려와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연장 및 신규 노선 발표한 이후에 일부 지역 아파트 호가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GTX 효과가 지역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칠 수 있다고 보세요? GTX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통시설들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을 보시면 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지만 그 지역에서 사실은 그동안 교통이 거의 맹지 수준. 그래서 서울로의 출퇴근이 사실은 충청권에서의 출퇴근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경기도민들에게 있어서는 일전에서는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역시 시장에서 분석할 때도 이걸 가격이 오른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어려움을 겪던 지역들이 어느 정도 이제 주택의 가치나 부동산 가치가 정상화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비수도권의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한 데 이어서 전국 1억 300만 평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그린벨트 해제 기준 개편이 지역 개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네, 이게 이제 오래된 숙제이고 저는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재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지방에 워낙 그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소멸이라는 경고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의 재배치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모든 곳을 개발한다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곳, 사람들이 모이고 싶은 곳으로 인구가 쏠리면서 재편이 일어나는데요. 네네. 저는 이런 개발 규제의 완화가 또 인구가 감소하는 상태에서 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왜 비수도권만 들어가야 합니까? 수도권도 낡은 수도권 규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참에 대한민국 전 국토에 대해서 군사지역이라든가 그린벨트에 대해서 효율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같이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국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수도권이라고 역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제가 서울에 살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부산에 직장에 있어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남편이 부산에 거주를 지금 한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을 보면서
지방이 얼마나 서울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제가 서울에 살다 경기도에 와보니까 네. 이 경기도민들의 애환을 정말 몸으로 체감하고 있고요. 저는 이 알겠습니다. 정부가 서울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정임 활동가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은 날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기분이 되게 우울했었고, 이런 날이 만약에 어쩌다 하루가 아니고 일상이 된다면 난 너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제가 환경 문제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은 종이팩은 쓰레기통이나 또는 종이류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버리지 말고 모아서 분리배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종이류는 종이류대로 일반 팩과 멸균 팩은 또 나누어서 분리배출하는 게 가장 좋은 분리배출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종이팩 전용 배출함이 따로 설치된 지역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팩 전용 배출함이 설치된 아주 극히 일부 지역에 있는 시민들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 쓰레기통이나 또는 종이류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버리고 있는 게 사실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EPR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분담금을 좀 상향을 한다면 당연히 종이팩 재활용을 위한 수거량도 당연히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종이팩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화장지하고 페이퍼 타월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다양하게 건축용 판넬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재활용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일교차에 대비해서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영상 1도 등 어제보다 조금 높은데요.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인 곳이 많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춘천 8도, 대전, 부산 10도, 광주와 제주 12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온화하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과 전라권,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안개에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흐린 하늘에 비나 눈이 좀 더 내릴 텐데요. 강원 영동에 오전까지 1cm의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 울산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는 낮까지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충청 이남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엔 강한 너울이 유입돼 주의가 필요하고요. 해상에는 동해상과 남해 동부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뒤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3일절인 금요일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5도, 습도는 63%입니다. 박다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민주당의 공천 논란이 지도부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항의 표시로 최고위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하위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탈당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략통인 조승래 의원과 함께 공천 문제 등 핵심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입니다. 예. 최근에 과기정통부 차관급 3명을 교체한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경질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국가 R&D 예산이 5조 2천억이 대규모 삭감되는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태로 인해서 과학기술계는 엄청나게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올해 들어서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학과 기업은 예를 들면 계속과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만 삭감되면서 엄청난 혼란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호 장관이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은 외면하고 실무자들인 차관을 경질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대통령의 사과와 이종호 장관의 경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네. 실제로 이종호 장관은 그 장관 재임 벌써 22개월째를 재임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그 어떤 존재감을 보여줬느냐. 그거는 연구 현장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장관의 경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유성이라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지역구에 카이스트가 있나요? 아니면 카이스트 그 옆 지역구인가요? 예, 제 바로 지역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이거를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그 카이스트 졸업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학생의 항의에 대해서 그 경호처 요원들의 격리 과정 속에서 소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졸업식 축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나 가족들의 그 반응이나 분위기가 정말로 썰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예산, R&D 예산을 삭감해놓고 학생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도 또 사과를 해도 부족한 판에 자화자찬을 하거나 과학 강국을 위한 퀀텀 점프, R&D 예산을 대규모 지금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 환영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그 얘기는 거기까지 듣고 지금부터는 이제 공천 문제 등 당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당의 현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수위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어요. 지금 당내 공천 작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 갈등들. 이게 이제 최고위에서도 어떤 갈등이 이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예, 아무래도 그 당의 지도부 최고위원회 회의는 여러 가지 당내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반영해서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 당내에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견들 중에 일부의 의견을 고민정 최고가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공천 과정이라는 거는 사실 조용하게 진행되는 사례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금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조용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위험 요소가 상당히 잠복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민정 최고의 그 진단에 대해서 일부는 좀 동의를 하지만 또 이 과정을 조금 더 지나가 보면 그 수위가 말 그대로 위험한 수위였는지 아니면 수습 가능하고 국민들 수준에서 납득 가능한 것인지는 조금 더 지나서 평가해도 좀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친명 조직, 원외 친명 조직이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최고위 불참을 당무 거부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고민정 최고위원의 최고위 불참이 해당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 그 회의 한번 불참한 거 가지고 해당 행위라고 주장한다면 그 어떤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최고위원회 당무라 하면 대표가 지금 무슨 결재권을 갖고 있고 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고위원회는
회의를 참석해서 의결할 때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최고위원들의 당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회의를 한두 번 불참하는 걸 가지고 당무 거부이고 해당 행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대표나 주류 측에서는 당내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왜 제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이 정말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인지, 이 의견을 수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숙고 과정을 좀 거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하위 10%, 하위 20%요 통보인 것 같아요. 예. 박용진, 윤영찬, 송갑석 이런 의원들이 하위 10% 혹은 20% 통보를 받고 어쨌든 매우 불리한 이제 경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으로 지켜보셨을 텐데 박용진, 송갑석 이런 분들이 하위 통보 받는 게 뭐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상합니까? 저는 솔직히 그 두 의원하고도 뭐 같은 대선 의원이니까 네. 한 8년 가까이 의정 활동을 같이 했는데 정말로 사심없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들이 뭐 평가가 이렇게 됐지만 말 그대로 그분들이 뭐 하위 10%, 하위 20% 해당하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하위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출마를 하고 경선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페널티가 분명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난번 2020년보다 이번이 유독 시끄러워지게 된 이유는 저는 좀 지도부의 관리 능력이 부족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하위 10%, 20%에 대한 통보가 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접수를 받고 면접 절차 들어가고 뭐 저같이 1차 경선, 2차 경선까지 결정된 이후에 개별적으로 통보가 진행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통보 시기를 너무 늦췄다. 네. 2020년의 경우에는 공천관리가 진행될 때 그때 통보가 돼서 의원들이 이런 페널티를 안고 내가 출마를 할 것인가, 공천 시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원천적인 고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통보가 좀 늦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참 작년 가을에 한참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위 10%에 대한 30% 감산에 대한 결정을 또 추가로 또 변경해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네. 요 두 가지 상황들 때문에 현재 페널티를 받은 의원들이 조금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관심이 임종석 전 실장 공천 여부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으로부터 불출마 요구를 받더니 이후에 서울 중성동갑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당에서는 한사코 험지로 가라고 합니다. 물론 중진들한테 이제 요구할 수가 있는데 유독 임 전 실장이 가장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지역을 떠나서 가라. 그 지역도 이렇게 꼭 쉬운 지역만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종석 실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장을 했던 허태정 시장이라든지, 네. 충남도지사를 했던 양승조 지사라든지, 뭐 인천시장을 했던 박남춘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해당 지역의 민주당 강세 지역에 출마하지 말고 가능하면 좀 험지에서 출마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을 저는 했다고 들었고, 또 그렇게 해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에서 가장 험지라고 얘기되는 예산 홍선 지역에 출마를 결심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건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은 당내의 유력한 정치 자산들이 가능하면 좀 어려운 곳에 가서 좀 도전해달라, 그런 일관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결국에는 그 지역 유권자들의 수용성과 당선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또 한꺼번에 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 노영민 전 실장에게 사퇴 요구했던 추미애 전 장관은 전략 공천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이 전 의원이 서울 수도권 격전지에 전략 공천되는 카드, 이거는 뭐 괜찮은 카드라고 보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당의 전략 단위에서 예를 들면 이
이 세 분에 대해서 네. 그 지역에 대한 경쟁력 조사라든지 지역 유권자들의 수용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전략 공천했을 때 기왕에 준비하고 계시던 당내 인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분들의 그 반발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분들을 그 해당 지역에 공천했을 때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그거는 당연히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 게 아니고 이 세 분을 어느 곳이든 다 공천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탈당을 예고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하위 10% 통보받은 30의원은 28일까지 내일이네요. 28일까지 예.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탈당한 의원들이 몇 명 더 있다. 기자가 뭐 5명이 좀 뭐 그쯤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민주당 탈당 규모 이제 얼마나 될 것이면 이게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민주당에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는 그 민주당에 타격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탈당을 하셔서 네. 어떻게 정치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거라고 저는 현재로서는 진단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하위 10% 혹은 20%에 포함됐다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공개했던 분들도 지금 경선에 참여해서 경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각 당의 공천 과정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번 총선의 가장 핵심적인 구도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할 것이냐, 밀어줄 것이냐, 네. 그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구도입니다. 이 구도가 지금 가려져 있는 상황인데 공천 과정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 구도가 다시 드러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실제로 당내 일부의 그런 이탈이 그 정권 심판 구도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필모 전 선관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이제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박범계 의원이 선임이 됐어요. 같은 대전 지역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일각에서 이 대표의 친명 위주의 어떤 공천 기조가 더 강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근데 뭐 그 당의 선관위라는 것은 네.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사항들에 대해서 경선을 관리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선관위가 어떤 뭐 그 정치적 뭐 냄새라든지 혹시 뭐 중립성을 훼손한다든지 사실 그럴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다. 네네. 이번에 정필모 의원이 이제 사퇴하신 것은 사실은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그 뭐 여론조사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그 이제 보고와 결제 과정 속에 벌어졌던 그런 문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박범계 위원장의 경우에 뭐 이분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뭐 대표적인 친문 인사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이게 어떤 경선 과정에서 또 공천 과정 속에서 편향성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선관위는 말 그대로 경선을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네네. 객관적으로 잘 하실 거다.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전망을 하시네요. 예. 정필모 전 선관위원장이 이제 건강상 이유라는 거는 조금 그 겉으로 드러난 이유고 여론조사 과정에서 약간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책임을 지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그거는 이제 뭐 당신께서 뭐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여론조사 업체를 한 것도 추가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장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못했던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계속 진통이랄까 갈등이랄까 이제 비명계 입장에서는 약간 의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요걸 이제 해소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이 진통이 의원님 보시기에는 시간이 가면 해결될 문제인가요? 아니면 당 지도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당 지도부가 나서야 됩니다. 그 실제로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에서는 공천 과정은 특별히 큰 문제가 없다. 시스템 공천을 잘 적용하고 있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뭔가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당내 일각에서도 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자꾸 의혹 제기가 있는 상황이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현실이 계속 여론으로 굳어지고 이게 민주당에 대한 불신으로 더 발전한다면 총선을 이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눈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네. 결국 총선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국민들이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 이상하게 판단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하고 설명하면서 해결하는 그런 지도부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대표하고 원내대표 이제 갈등설이 조금 불거져 나왔어요. 그게 아무래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여론조사 이 부분 이렇지 않느냐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것 같거든요. 나중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거 갈등이 아니고 소통 잘 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의원님 가장 지근거리에서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뭐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아무래도 저희 민주당은 이제 현역 의원들이 163명이 되는 정당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뭐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번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의총을 열게 되면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목소리를 원내대표는 대변해서 당 대표와 지도부에게 전달하고 또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원내대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과정 속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자기 소임을 충실히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들의 그 의사가 지도부에 전달이 됐고 그 일부는 수용이 되고 뭐 일부는 조정하고 일부는 또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홍익표 대표의 말 그대로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뭐 충분히 다 조율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비례대표를 이제 진보당의 3석, 그다음에 진보당의 울산 지역구 1석 배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총선 4년 전만 해도 민주당이 통진당 계열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걸로 자기가 기억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명백히 통진당화 돼가고 있다. 어떤 우리나라 국가 정체성을 부인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이제 그런 집단에게 국회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법을 어기는 위성 정당을 노골적으로 창당하고 사실상 당수 역할까지도 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저희들의 비례연합 정당을 비난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자기들 스스로 먼저 되돌아봐라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로 지난번에는 통진당 계열을 포함하지 않은 것 같다. 지난번에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 계열도 그렇고 저희들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름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비례연합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연동형 제도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뭐 진보당에 대해서는 만약에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하시죠. 그거는 이제 정치적 공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이제 정치 협상으로서 협상 논의를 제가 했습니다만 검증 과정 속에서 검증은 이중 검증이 될 겁니다. 어쨌든 추천 과정 속에서 각 정당들의 이제 검증 과정이 한 번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 구성된 비례연합정당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검증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 검증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어떤 특정 정파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하는 검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개혁신당 이현우 의원이 약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경기 동부연합 등 이념 세력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숙주로 국회까지 진출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혹자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보다 다음 대선을 더 염두에 두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은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런 설들은 아주 보수적인 유튜버 중에서 일부가 그런 주장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그 실체를 정확히 제시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의혹인 것이지 어떤 팩트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사실상 공천 배제된 이수진 의원이에요. 예. 자기 동작을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이제 지정돼 사실상 공천 배제됐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속상한 마음에 얘기했을지는 모르겠는데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게 거짓말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제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의 이 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분이 지금 사실 정치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상당히 좀 격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 격해 있는 상태에서 판결문 혹은 뭐 그 재판 기록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약간 착각 혹은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정서적으로 격앙된 상태가 아니라 조금 차분한 상태에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그 차분한 상태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던 것이 탈당하고 나서 봤더니 문제가 있더라. 이것은 좀 본인 스스로도 언어도전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부가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해제 규모 얼마나 되는지 또 해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그 말 그대로 이제 군사기지랑 군사시설을 이제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만든 지역인데요. 네. 2007년에 이제 관련 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군사시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어쨌든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인데 전체 국토 면적의 8.2%가 이 지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제곱킬로미터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일거에 해제를 했습니다. 이 평수로 하면 이제 1억 300만 평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2007년 관련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해제 구역에 포함돼서 이번에 풀리는 동네 어떤 곳들이 있나요? 서울에서는 강남구 개포동, 대치동 이런 데가 있고 서초구 내곡동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재판 때 많이 들어보죠. 성남시 백현동이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고등동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포천, 양주, 연천, 가평 이런 경기 북부 지역도 대거 포함이 됐고요. 또 면적으로 보면은 충남 서산이 가장 넓은 면적인데요. 141제곱킬로미터가 들어갔습니다. 세종시와 충북 진천도 일부 들어갔고요. 이걸 다시 유형별로 나눠보면은 서산이나 성남 이런 데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어서 이 두 곳을 합치면은 287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강원 철원 같은 이 접경지역 4곳도 들어가고 경기 평택 등 이런 민원 있는 보호구역 이렇게도 지금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이들 지역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이 군 협의 없이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용도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물론 비행 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인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이것 덕분에 어쨌든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어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비행 안전구역을 기준으로 더 넓었던 기존 보호구역을 더 좁게 축소하면서 이 해제 가능 공간이 좀 생긴 겁니다. 접경지역 지정이 해제되는 곳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강원도 철원 등 4개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군사기지나 시설의 그런 유무 그리고 취락 지역이나 이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서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제 해제가 되는 건데요. 이들 지역 역시 자유롭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이 중축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방부는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서 이 지역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 있어요. 네.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안에 있는 이 민세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도 이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거든요.
이곳은 이제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이 개교에 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근데 이번 결정으로 9월 개교가 가능해진 거고요. 2025년 세종 조치원 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되는 이런 세종 연기 비행장 인근 보호구역도 선제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또 파주시 등 이런 4개 지역에서는 보호구역 해제 대신에 일정 높이 이하로 이제 건축물 신축 등에 필요한 군 협의를 생략하기로 했는데요. 사실상 이것도 보호구역 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초등학교 학부모들 되게 좋아하겠는데요. 그렇죠. 예. 네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개발 호재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실제 분위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업계에서는 규제가 풀리는 지역의 나대지 이런 개발 가능한 토지 위주로 땅값이 오름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 북부에서는 그동안 군부대와 협의를 못해서 심지어 도로 확장 공사까지 중단된 적이 있을 만큼 이 군 당국의 허가를 얻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이 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틈새 투자처로 떠오를 수 있다는 뭐 기대 심리도 좀 오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포동이라든지 대치동, 성남시 고등동 이런 곳의 주변에 뭐가 있냐면은 수서역이 있거든요. 네네. SRT가 지나가는 수서역 가보시면은 나름 좀 휑합니다, 사실. 근데 그런 수서역과 가까워서 상가나 주거시설 개발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기 신도시 재개발 문제랑 맞물려 있거든요. 1기 신도시가 재건축에 들어가면 기존 거주민들 이주 대책으로 또 몸살을 앓을 수 있는데 지금 군 비행장 보호구역에서 이제 해제된 곳이 선제적으로 이제 해제가 되면서 여기를 좀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기준 바꿨고 이번엔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해제해서 총선을 앞둔 선심성 대책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이 울산에서 환경평가 1, 2급지 개발을 허가하기로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까지 나와서 이것도 또 총선용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 정부 입장은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서 국민 편익을 늘리려는 조치다. 그래서 1년 정도 검토하고 조정한 것이다. 총선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지금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제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2018년에도 이번과 비슷한 338제곱킬로미터, 총선이 있던 2020년에는 3분의 1 수준의 100제곱킬로미터가량의 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뿐 아니라 충남을 첨단 산업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충남이 이제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런 국가 주력 산업을 키워온 점을 언급했는데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 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충남 당진에 자동차 관련 기업이 한데 모인 이른바 모빌리티 혁신파크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정부는 기업 주도로 개발되는 이 기업 혁신 파크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네. 여기 이제 SDK 렌터카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뭐 자동차 복합 물류 단지라든지 부품 기업 단지 이런 단지가 이제 조성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칠남매 가정의 고교생 마지가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처벌 대신 선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이 학생에게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런 선처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있어서 선처의 기준과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학다식에서 짚어봅니다.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동생들 밥 네. 차려줄 생각에 자전거 훔친 칠남매 가정의 고교생 맞이 네. 사건의 경위와 경찰 수사, 법원 판단까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이 사건은 일단 발생 연도는 이제 지난해 11월 20일이었습니다. 네. 이 고등학생 A군이 이제 갑자기 경기 오산경찰서 지구대로 직접 찾아옵니다. 그래놓고는 본인이 자전거를 훔쳤다라고 지구대 경찰들한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A군이 경찰에 자수하기 딱 이틀 전에 오후 9시쯤에 이 고등학생 A군이 아르바이트를 이 밤에 마치고 한 도보로 30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가던 중에 이 A군은 자기 자전거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에 이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가 잠금 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데 네. 그게 본인이 이제 자주 빌려 타던 친구 자전거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일단 빌려 타고 간 다음에 나중에 돌려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자전거 한 대를 타고 귀가했는데 그게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의 자전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해당 날에 몇 시간 뒤에 자전거 주인이 누군가 내 자전거를 훔쳐갔다 이렇게 112에 신고됐는데 이 A군이 얼마나 양심적인지 본인에 대한 이 경찰 수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자전거를 주인한테 돌려준 다음에 스스로 지구대에 내가 다른 사람 자전거를 함부로 가져가 버렸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경찰은 이제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A군이 절도죄를 범했냐 안 범했느냐 이것뿐만 아니라요. 이 A군의 가정 환경, 배경을 상세하게 들여다봤고 이 안타까운 사연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이 A군이 고등학생인데 6남1녀의 장남이었고요. 중학생 동생부터 생후 7개월 동생까지 이 수많은 동생들을 돌봤다는 거죠. 그래서 9시에 이렇게 서둘러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동생들 밥을 챙겨줄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큰 질환을 투병 중이고요. 아버님께서도 이 물류센터에서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많은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가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A군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좀 더 들여다보니까 이 아버지가 어쨌든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시니까 월급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투병 중이고 동생들도 많다 보니까 자동차를 보유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떤 취약계층 선정 대상에서 제외돼서 국가로부터 많은 보조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나서서 다양한 정부기관과 접촉을 해서요. 생활 지원도 해주고 교육 지원도 연결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A군에게 문제가 됐던 이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는 검찰로 보내지 않고 가벼운 사건 같은 경우엔 전과가 남지 않는 즉결 심판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A군 사건에 대해서 즉결 심판으로 보냈고 법원에서는 A군 절도 혐의에 대해서 벌금 10만 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가볍지만 이 선고를 유예하는, 그러니까 선고유예라는 것은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이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아예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전혀 전과도 사건이 남지 없어지는 않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A군의 딱한 사정을 경찰도 되게 심도 있게 들여다봤고 법원에서도 여러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고유예라는 굉장히 가벼운 선처를 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선처라는 게 법적으로 기준이 규정돼 있는지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구체적 선처 기준을 명시하고 있나요? 이 선처라는 것이 사실상 다양한 이제 처분들이 선처로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수사 단계, 즉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선처는 기소유예라는 처분이겠죠. 그래서 당신의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서 한 차례 뭐 기소를 유예해주겠다라는 처분이 기소유예고요. 이건 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재판 단계라면 형법 51조에서 양형을 정할 때 이러이러이러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된다라고 법이 4가지를 조건을 4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뭐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이나 지능과 환경, 2호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 또 3번째 사유는 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를 보고요. 마지막은
범행 후의 정황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감경 사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자수할 때 자수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가더라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거나 혹은 선고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법에서도 분명히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 네. 선처의 기준은 어떤 점을 특히 고려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이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지를 법원은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범죄 사실을 저지르더라도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지면은 비슷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실형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비슷한 수위의 잘못을 저질러도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예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느냐, 또 피고인이 초범에 해당하느냐, 그러니까 즉 범죄 경력도 주의 깊게 보고요. 또 세 번째로 보는 부분은 피해가 회복되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합의를 이뤘는지, 또 예를 들어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에는 그 피해 금액을 얼마나 회복했는지 등을 하나의 선처의 기준으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설명해 주신 선처 중 하나인 기소유예 처분이 이제 재판에도 가지 않고 검찰 네.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낼 수 있는 수사기관의 최대한의 선처라고 하셨잖아요. 네. 검찰에서는 그렇다면 보통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해줍니까? 일단 기소유예 선처의 대전제는 보통 초범입니다. 네. 재범 이상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본 적은 저는 검사 재직 시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초범인 경우에 또 그 범죄의 재질이 그렇게 중하지 않은 경우에 또 이제 피해자와 합의가 돼서 피해자도 이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을 때 이런 조건들이 이제 충족을 할 때 기소유예라는 선처가 되는데요. 가장 기소유예를 이제 많이 했던 것이 소년 전담을 할 때 소년범 같은 경우에 초범인 경우에는 설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소년은 교화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가벼운 절도나 폭행상해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재범 같은 경우에도 이 처음에는 초범은 단순 기소유예를 하고 두 번째 재범에 대해서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때는 조건부 기소유예, 뭐 어떤 교육을 받아라, 어떤 상담을 받아라, 이렇게 어떤 조건을 걸어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요. 3범 같은 경우부터는 이제 소년보호 처분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법원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도 네. 대표적으로 이제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 이제 소액 사기 사건.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재산상 손실이 다 보전이 돼서 더 이상 뭐 이렇게 처벌할 실익이 없는 경우, 이럴 때는 기소유예 할 수 있고요. 또 상해 사건 같은 경우에 초범인데 상해 주수가 4주 미만이다. 그리고 피해자랑 원만히 합의됐다. 네. 이런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첫 범죄에 대한 선처가 실제 재범 방지에 이제 효과적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특히 네. 재범률이 높은 범죄 유형은 어떤 걸까요? 대표적으로는 요즘 뭐 작년부터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범죄죠. 네. 마약 범죄가 정말 대표적으로 재범률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법무부에서 제출한 2017년부터 2019년 마약사범 재범률을 분석해 보니까요. 네네. 이 3년간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평균 36.2%. 그러니까 10명한테 선처를 해주면 그중에 3.6명 정도가 재범을 한다. 굉장히 높은 재범률입니다. 네. 두 번째로 또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군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100번 음주운전하면 한 번 걸린다. 정말로 사실 한 번 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걸려서 어떤 뭐 약식 처분이랄지 선처를 해주더라도 재범하는 율이요 40%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음주운전을 재범을 한다. 그래서 이 점에서 굉장히 재범률이 높은데요. 36%, 40% 이게 재범률이 높은 퍼센트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성범죄의 재범률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에 6.2%, 2021년에 5.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범죄에 비해서 견주자면은 마약사범들이나 혹은 이 음주사범들에 대한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상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선처를 하면서도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 제가 마약사범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36% 달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흥미로운 통계가
교육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마약을 다시 하지 말라라는 교육을 이수할 걸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경우에는 마약 사범의 재범률이 7.7%.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예. 실제로 이 목포지청에서도 이제 기사로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소년범에 대해서 재범률이 10%가 넘거든요. 근데 이걸 좀 줄여보려고 가족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제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네네. 어떤 거냐면 결국 소년범들 같은 경우에 재범하는 사유가 가족들 간의 소통 부재, 또 이제 부모님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비행 청소년인지 이걸 잘 몰라서 사실상 예, 예.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어떤 공연을 관람한 뒤에 감상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해줬더니 10.4%였던 소년범 그 재범률이 5.8%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기소유예보다는 어떤 조건, 교육을 조건으로 내거는 기소유예가 좀 선처를 하면서도 재범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선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선처가 네.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이게 과연 타당하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처받은 뒤에 더 큰 범죄 저지르거나 네. 이렇게 되면은 선처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통계로 보여드렸듯이 네. 재범하는 비율보다는 선처를 했을 때 재범하지 않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사실 처음 초반부터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선처가 불가능하겠죠. 근데 선처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런 수사선상에도 처음 올라봤겠지만 그 범죄를 저지른 경중을 따졌을 때 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대다수의 케이스에서는 초범인 경우에 선처를 해주더라도 재범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독이 된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소년범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혼자 이런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절도를 시작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합동절도, 친구들과 같이 훔치는 거 점점 진화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다라는 점에서 선처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처 결정이 이제 투명성과 공정성, 이것도 중요할 겁니다. 네. 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사실은 이거는 법관이든지 검사든지 개인적 판단에 사실은 맡기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그 공소장에 나오는 검사 한 명만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실제 검찰은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검사가 결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총 3단계의 이제 결재 라인을 거쳐서 3명의 검사들이 다 동일한 판단을 내렸을 때 그런 처분이 나갈 수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뭔가 이 해당 처분을 할 때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 처분이 과연 이 해당 범죄나 이 케이스에서 가장 적합한 것인가, 이것들을 좀 스크리닝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요. 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견제나 혹은 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 상식에 따라서 선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선처할 수 없는 사건 기준은 뭘까요? 일단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겠죠. 네.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 선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대한 피해를 낳은 이런 미합의, 뭐 사기, 횡령, 배임 이런 경제범죄도 선처가 어려울 거고요. 대검찰청에서는 이제 무관용 범죄라고 불리우는 이런 큰 중대 악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초범일지라 하더라도 선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 묻지 않겠다고 복귀 시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의 재량으로 선처하겠다는 건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뭐 전공의들에 대해서 묻고 싶은 그 해당 법에 대해서 뭐 의료법 위반도 있고요, 업무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당신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물을 수 있지만 고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서 선처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시한이 넘어서 고발 조치가 된다고 하면 2단계에서의 선처는 결국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이 부분의 선처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학다식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출근길 사고로 지나기 어려워진 곳인데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으로 성산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로 행주대교부터 30여 분 꽉 막힌 정체가 이어지고요. 여의 하류부터도 다시 속도 떨어집니다. 반대 공항 방향 가장 절정의 정체는 지나갔지만 지금도 암사대교부터 반포대교 쪽으로 다시 동작대교 부근 정체 서행하고요. 같은 방향 강변북로는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사이와 구리시계부터 청담대교 구간, 또 한남대교부터 마포대교 쪽으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구리 방향 지금도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 쪽 이동하시는데 1시간이 넘게 예상되고요. 고속도로에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부근과 판교, 금토 분기점부터 반포 쪽으로 긴 구간 더디고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 하남에서 산곡 분기점 부근과 경기 광주 일대, 호법에서 모가 사이로도 정체 시작됐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이 대화를 촉구하며 중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대 정진행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대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수님께서 중재 실패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하셨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인가요? 네, 그렇지만 비대위원장직은 놓았지만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선생이고 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 노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중재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으로서 뚜렷한 성과를 못 내었고 복지부 차관과의 면담 이후에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대처 방안,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마당에서 중재를 얘기한 저로서는 저의 중재안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계신 다른 분이 담당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대면 보고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저희 2기, 1기는 비록 실패했지만 보다 더 강력한 중재안을 가지고서 이 상황을 타개할 2기를 출범 준비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장은 사퇴하셨지만 그 비대위에서는 활동을 하신다는 제가 느낌을 지금 받았고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네. 자, 양측 입장이 모두 강경한데 특히 정부 태도도 생각보다 되게 강경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최근에 복지부 차관 등 정부 측 관계자들 만나셨는데 정확한 정부 입장이 뭔가요? 그날은 일단 처음 만난 거고 만남 자체도 제가 책임 없는 사람이면 나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 나오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본인이 조속히 해결할 상황을 좀 가지고 오겠다 입장을 그렇게 차관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날 면담이 전격 성사를 한 거고, 그 면담에서는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쭉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내린 결론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상호 상황을 공유하고, 복지부와 서울대 비대위는 상호 상황을 공유하고 이 갈등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는 이해와 공감대를 넓혔다. 이 한 문장으로 저희 만남을 규정짓기로 합의를 하였었습니다. 네. 의료계 입장도 되게 강경합니다. 의사협회 쪽 입장은 뭔가요? 그건 의사협회 쪽에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사실은 의사협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만은 되게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의대 교수는 교육, 연구, 진료 이런 마주한 임무가 너무 많아서 의협에 봉사하는 활동을 좀 적게 한 게 아닌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협 내부에 의과대학 교수들의 입장을 의협 내부에 잘 전달을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의 의협은 개원가의 선생님들, 지금 국민들의 1차 진료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의협 입장은 그쪽에 물어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전공의 의대생들과 대화를 계속 하고 계실 텐데요.
전공의들과 의대생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분위기? 네. 전공의 대표와 학생 대표와는 저를 포함한 비대위에서 일단 매일 뭐 대면이든 줌이든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고 전체 전공의와 전체 의대생들과는 제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네. 진행을 못하고 있고 첫 번째 대면 미팅이 바로 서울대학교 비대위 1차 대면 보고에서 학생들과 전공의 선생들이 참여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날이 아마 처음으로 만남이 아닐까 싶은데 저와 전공의들 간 그리고 학생들 간의 직접적인 대화나 토론은 아니고 다만 제가 그날 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 비대위가 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전공의 선생님들과 의대생들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들이 돌아와야 국민 건강이 담보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활동 상황을 보고만 드렸는데 전에 듣기로는 지금 현재 전공의 선생들과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좀 좌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주말 정진행 선생이 복지부 차관과 만나서 어떤 합의를 했다라는 가짜뉴스까지 돌면서 네. 수많은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제 이메일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대표성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하다가 아무런 합의한 건 없다. 저는 합의할 수 있는 입장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건의료책에 대한 지식이 없고 다만 일단 지금 누군가 다치면 안 되니까 네. 우리 국민들 중에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 다치면 오로지 그 책임을 사직하고 밖에 나가 있는 우리 학생들, 제 제자들이 덮어쓸 것이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든 중지하겠다고 나선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공의 선생들과 학생들의 그 상황은 좌절과 절망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는 국민이 아니다라는 거에서 어떤 자기 천직에 대한 회의 그리고 지금 나가 있는 전공의 선생들은 경증 의료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힘들지만 자기의 어떤 경제적 수입이나 혹은 육체적인 어려움 이런 걸 각오하고 주 88시간 근무를 받아들이면서 필수 의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갈아 넣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20% 정도는 이 수련 자체를 포기하고 아예 처음부터 의과대학 졸업 후에 경증의료 개원가로 나갑니다. 그런데 단지 필수 의료를 배우겠다, 즉 수련을 하겠다라는 학생의 입장으로 들어왔는데 그 선택 때문에 범죄자로 몰리는 상황.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냥 나는 하기 싫어. 안 하겠다. 네. 이런 상황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 개개인 성인들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말리면 제가 아주 우리 입장도 모르면서 기득권인 교수가 무슨 소리를 아니한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어떤 비난을 받고 있어서 저도 참 중재라는 것이 너무 순진한 이상주의자의 의견이 아닌가 하고 좀 좌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이제 의사분들 남아있는 의사분들 피로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거의 번아웃 상태 그런 심리적 맞습니다. 압박으로 병원 떠난 의사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또 반면에 그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 80대 심정지 환자가 대전에서 이게 네. 가끔 있는 일이긴 하지만 또 이 와중에 네. 벌어지니까 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뺑뺑이 끝에 뭐 7군데에서 노를 해가지고 53분 만에 도착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장기화되면 이런 일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두렵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것을 멈추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분 한 분의 환자분들을 저희가 의료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서 살리는 것은 당연히 의사의 몫이고 필수 의료를 하는 아주 고급화된 네. 전문가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대규모의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 네. 즉 저는 세월호에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세월호에 지금 깔아앉고 있는 그 배에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구조선을 해경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해병대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 잠수함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그래도 구조를 위한 요청이니까 괜찮은데 이 세월호가 왜 지금 침몰하는가 하는 연구는 그 다음에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즉 세월호에 빠져 있는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국민 건강과 우리 또 자기 직업을 버리겠다는 처절한 지금 호소를 하는 전공의들에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이다. 네. 즉 이런 대규모 사태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역할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정말 세월호에 빗대어서 제발 정부에서 국민 한 명이라도 더 이 상황에서 다치지 않게 하려면 일단 누가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당장 멈추고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아직까지 필수 의료는 저희가 겸직 교수를 포함한 여러 교수님들께서 사람으로서 버텨낼 수 없는 시간을 지금 연속 근무를 하고 저도 한 일주일 동안 집에를 못 갔거든요. 그러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는 지금 돌아가고 있고 개원가의 경증 의료는 개원가 선생님들 정상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한국 의료가 지금 필수 의료의 위기가 아직 닥치지 않았는데 닥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언론도 너무 지나치게 의료 대란을 감성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국민 불안을 조장하시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네. 다만 필수 의료 위기가 닥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말 한 명의 국민이라도 다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 상황을 모두 원점으로 돌려서 일단 구하고 보자는 거죠.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달려오는 기차를 부딪히지 않게 한 다음에 왜 저 기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이제 교육 현장에 계시니까 지금 시간이 1분도 안 남았는데요. 그 2,000명 증원이라는 거는 그 교육시키기에 무리입니까? 적정한 증원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네, 적정 규모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이 의료인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2월 6일 심장학 강의를 하면서 2명의 교수가 148명의 학생을 가지고 실습을 했는데 네. 조교도 1명이 없이 했습니다. 나중에 심장 수술을 하는 학생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네. 학생들이 부검된 심장을 직접 만져보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는가, 나는 어떤 부위를 수술하고 어떤 의사가 돼야 할 것인가 실습을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수가도 점진적으로 몇백 원 올리는 것도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복지부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네네. 인원을 이렇게 단번에 70% 늘리는 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전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전 비대위원장 정진행 교수였습니다. 네, 2월 27일 전정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